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 어쩌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그렇게 공고가 나갔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학교에서 무슨 연락이 없는지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장애인 계속해서 후반부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이렇게 해서 이게 2017년에 이런 내용이 확정이 됐어요. 처음에 봅시다. 지원 고용, 요거는 보호 고용, 요거는 지원하는 쪽,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보호 고용은 기업 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3조하고 14조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지원 고용 쪽을 볼까요? 중증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은 좀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중증 장애인, 그리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 이 중증 장애인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나 장애가 정도가 심하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일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단순한 예로서 그 장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느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인체공학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제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 중증 장애인에게 맞도록, 이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같이 일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인체공학적으로 어떤 자리를 잘 마련을 해주면 그분 또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호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하는 쪽이나 고용하는 쪽 어느 곳에서든지 이 장애인을 함부로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고용을 하도록 해라. 이거를 권장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현황 계속해서 보십시다. 고용법 여기에 보게 되면 15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직종, 이걸 고려를 하래요. 당신은 장애인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당신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든 경증 장애인이든 그 사람의 희망, 적성,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직종, 원하는 직종, 이거를 고려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해야 된다. 자기 적성에 맞고 흥미에 맞아야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까지도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실천적인 면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색깔 처리한 걸 중심으로 볼게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까지도 대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 취업 알선을 위한 지원금까지를 포함해서 융자해주고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렇게 그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도 내줄 수가 있고 유리하도록 법적으로 또 그리고 지원까지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지정책의 모습이지요. 이게 이제 점점점 활성화가 돼야 되고 범위도 넓혀져야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수의 장애인이 이런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좀 이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요, 요거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앞부분의 설명이. 여기 장애인 고용률이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는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4명을 고용하세요 그랬는데 3명만 고용했어요. 4분의 3이 고용이 된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는 월 81만 2천 원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60%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직장에서 요거만 부담을 하도록 해라. 60%. 나머지 40%는 국가에서 대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분의 1, 4명을 고용하라 했는데 2명만 고용했어요. 또는 4분의 3, 그 위에 거보다는 좀 떨어지지요. 의무 고용 이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부담을 좀 더 하도록 해라. 기업 쪽에서. 그래서 64%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36%는 국가에서 대줄게. 4%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의무 고용 이행률이 4분의 1 내지 2분의 1 위에 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97만 4,400원을 지원해라. 72%지요. 나머지 28%는 국가에서 대줄게. 그런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4명을 하라 그러는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100%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기업체의 지원이라든가 뭐 융자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제한이 돼 버리는 겁니다. 해주지 않는 경우지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제도가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표가 좀 많은데 다 볼 수가 없고 여기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는 총 그 상시 근로자가 139명인데 너희들은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장애인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률이 제로가 되는 거지요. 4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미달 장애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까요? 장애인 직원 수가 37명이네요. 의무 고용이 50명인데 13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공공의료 이렇게 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률이 보통 보면은 1.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고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100명 중에서 장애인은 1명만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보면은 3% 넘기가 좀 힘들죠. 이 부분은 밑에는 조금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전국 장애인 고용 현황, 요거는 이제 2016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용률은 2.8%인데 의무 고용률은 3%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러니까 0.2%가 부족한 거지요. 덜 고용을 했다. 그러나 많이 고용을 했네요,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이 2.7이라면은 이 고용률이 4.05, 그러니까 1명 반 정도 되나요? 조금 더 많이 고용을 했어요. 오버를 했지요. 근로자들의 경우에.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2.7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2.51명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쳐 놓은 거 있지요. 요 밑에 숫자. 요거는 이제 그 2배 수제라고 해가지고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좀 많이 고용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당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자, 이 경우에는 뭔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100명 미만의 기업체가 되겠어요. 민간 기업입니다. 요거는 100명에서 299명 직원들 숫자가, 여기는 이제 300명에서 499, 여기는 1000명 이상, 요거는 전체 통계가 되겠고 평균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수치가 2.3%, 100명 중에서 2.3명에 해당이 됩니다. 2.3%가 의무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달했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넘어섰지요. 여기도 약간 넘어섰는데 여긴 조금 모자라잖아요. 1000명 이상의 큰 기업체는 조금 적습니다.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 물론 이렇게 조금 오버가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확 넘어서 가지고 4라든가 5라든가 이렇게 뛰어넘는 기업체는 드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2.3만 만족시키면 된다, 이게 의무 고용률이거든요. 여기에만 만족시키면 된다 해가지고 조금 넘어서더라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미달이 돼 있지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2.3% 그 정도로 만족을 하려고 한다. 더 많이 고용하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간 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통계 처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2.3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2, 4, 5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장애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겨우 만족시키는 그 선에 도달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전라북도 의회네요. 전라북도 의회인데 2019년 9월 18일 약 한 반년 전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옮겨봤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은 이분인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합시다. 이걸 권장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그래가지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건의를 했다. 그래서 만일에 이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24곳을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거기에서 제품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상품들이 팔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안을 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당신들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겠다. 어느 백화점에다가 얼마 이렇게 진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그 기업체의 수입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지요. 이런 그 움직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자살 생각,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장애인의 자살 위험의 가능성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 비장애,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정상인도 그래요. 장애인하고 정상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신뢰가 됩니다. 정상인이라고 하지 말고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2배의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나는 몸이 왜 이럴까? 그래서 비관하고 좌절을 하게 되고, 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막
뛰어나가고 뭐도 열심히 하고 뭔가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높은 수치를 부여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 여부, 집이 얼마만큼 풍부하냐, 아니면 재산이 없느냐, 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구의 소득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 자살 생각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큰 동인이 될 수가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안정되게 수입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도 실현하고 그만큼 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와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가, 이것만이, 이 두 가지 내용만이 자살 생각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여부 좀 하고 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자살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환경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자살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장애인의 자살 생각이 더 높다, 그 말이 남성보다. 왜 그러는고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있고 외출 횟수가 많을수록 자살의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보면은 장애가 있어도 친구야 만나자,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어디 또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데 동참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여성보다는 남성 쪽이 좀 활발하거든요. 물론 그 남성 장애인들도 굉장히 한계점은 있지만 여성 장애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남성 장애인의 활동 범주가 좀 넓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을 많이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니까 외로운 모습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 장애인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내한테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또 태어나가지고도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고 쭉 성장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장애인의 경우 도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초반인데 또는 10대 후반인데 중반인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수술을 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은 중증을 앓게 됐다. 또 어떤 경우는 저처럼 22살 때입니다. 암 말기가 돼가지고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인공항문을 착용하는 이런 장애인의 모습이 돼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만한 나이대예요.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인공항문을 옆에 착용을 하고 24시간 동안 양면 테이프로 해서 부착을 해야 되고 또 배변이 다 이쪽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 장애인의 경우에 이 자살 생각이 울컥울컥 솟구치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면 가족 중에 있다거나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또 장애의 발생 시기, 중도 장애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 주로 이제 옷으로 가릴 수 있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얼굴 부분이 기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참 그 자괴감이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으면서 생명은 건졌지만 장애인이 돼버렸다. 또 중풍을 맞아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경우 또 대소변 제대로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한부 생명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치료하지 못한다, 가족들이 또 솔직히 알려줍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나 앞으로 얼마밖에 못 살아, 그거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중병이 있지만 당신은 수술할 수가 없다, 평생 이런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살 생각이 울컥울컥 솟아난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어? 이런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도 이제 옛날 20대 때 30대까지도 그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있지요. 예.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요거 잘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경험, 옛날에 자살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최근 짧은 기간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지금 4월이니까 금년 1월에 자살 시도를 한번 했다, 또는 자살 생각을 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그 단기간 내에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유심히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80배가 높다라고 하는 거, 자살 생각 안 했던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1년 동안. 결국 자살 생각은 자살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좀 깊은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999년 한 21년쯤 됐네요. 8월 31일에 전부 개정을 했는데, 이제 중요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뽑아놨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 평생교육정책, 장애인의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실에 들락날락하는 거, 학교까지 도착하고 또 집으로 귀가하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섞여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학위 과정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 꼭 학위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 평생 교육 진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애인 평생에, 반복되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정책실험위원회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교육과정,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그래서 완전한 체계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장애인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바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과제,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해야 된다, 평생교육에. 그 다음에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나면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혹시 못 밟더라도 중증을 앓으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그럴 경우에도 평생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일정한 수준,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동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장애인 평생 교육 전공, 저 이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에도 장애인들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나는 장애인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장애인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 지도자급 인사들, 자격을 갖춘, 학위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 대학원 과정에 전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이분들이 또 장애인들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행령을 준비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으로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라. 법이 효용이 있어야 된다.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쪽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법은 번들어한데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자, 과제물 하나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담은 기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담은 기사, 옛날 자료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2가지 기사를 소개하십시오. 각기 다른 주제로.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네, 제도가 있었네, 또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 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네, 그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불미스러운 내용도 좋습니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또 과감하게 꼬집어서 탁 책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사 2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